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나서 연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연체이자가 붙게 되고 신용점수도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소송이 끝나고 나면 또 압류 추심이 발생하게 돼요.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말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연체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불이익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 하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 연체를 할 경우인데요.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로 미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일정한 금액의 소액의 연체이자가 붙는 정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는데 5일 이내로 미납을 하고 돈을 갚는다. 그렇다면 신용상 불이익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연체 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영업일이라는 것은 채권사,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내가 목요일부터 연체를 시작했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연체가 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일이 아니죠. 이틀은 또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 화, 수 이때까지 연체하게 되면 5일이 연체 기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일 이내로 연체를 한다. 그렇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5일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5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단기 연체에 해당하는데요. 연체 사실이 신용기관에 공유가 되기 시작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데 이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의 공공기록으로 등재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단기 연체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많은 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 단기 연체 기록은 3년간 기록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30일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이 단기 연체 기록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30만 원 이상의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 아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30일은 절대 넘기지 않고 갚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용점수는 쉽게 말해 폭락을 하게 돼요.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장기 연체자로 공공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신용점수가 폭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5년간 이 기록은 또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거래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다 갚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신용거래를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그 기간 동안 신용점수 또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큰 불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본격적인 추심이 발생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그냥 돈을 달라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해요. 방문을 해서 돈을 달라 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소송에 잘 대응한다 하더라도 이 소송 절차에서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란 말이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돈을 빌린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린 기록을 가지고 채권자는 돈을 달라라는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 대응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돈을 빌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소송 비용까지 내가 물어야 됩니다. 소송에서 지고 나면 단순히 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또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소송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압류 추심을 하게 돼 있어요. 채권자들이 이제 통장부터 보통 압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장 압류가 제일 쉽습니다. 계좌를 압류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나 아니면 월급을 통장으로 받게 되잖아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수금하거나, 이러한 통장을 못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자마자 그 월급은 그대로 은행에 묶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거래대금 또한 또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통장 압류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도 압류가 들어오게 돼요. 급여가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 사람 연체해서 소송도 당하고 압류까지 있네? 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가 없게 되고 일부 금액만 수령할 수 있게 돼요. 급여의 액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 3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185만 원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가 압류되거나 급여가 압류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급여를 채권자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급여가 압류되면 한 번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돈이 다 완납될 때까지. 그러니까 급여를 계속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생활이 극도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렇게 압류 추심으로 돈을 가져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돈을 가져가서 채무 원금이 줄어든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이자로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만 계속 내게 되고 원금은 계속 줄어드니까 이자도 안 줄어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급여나 계좌 압류를 했음에도 채권 만족을 못 얻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동산에까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집기를 말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류나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 가전제품, 고가의 물건들은 압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산 압류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장기 연체, 100만 원 이상의 채무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 안 하는 게 최선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대출을 받을 때부터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 정도만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금을 못 갚는다. 그렇다면 연체 기록이 발생하기 전에 가급적 회생을 하는 게 좋아요. 회생을 해서 금지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연체 기록 일수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단기 연체 전에 금지 명령이 나오거나 장기 연체 전에 금지 명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체를 한다 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상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대출을 받고 연체를 할 상황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이나 또는 신용회복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단계별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또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상담은 직접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해 드릴게요.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